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반도가 한국이 속해 있는 한반도 또 우리 한국에게 미칠 영향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한국 정부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내부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또 나름 중요한데 그래서 뭐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뭐 계속 뭐 민주주의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뭐 법에 의한 모든 평화로운 해결, 뭐 헌법의 뭐 원칙에 의거한 뭐 여러 가지 절차적 이런 해결 방안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일단 관심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에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좀 함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한국 정치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럼 뭐 이게 거시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 중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지금 이제 한국 정치의 위기가 미국의 이제 그 행정부 교체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좀 약간 다르게 보면 이게 항상 나쁘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아까 차태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도 안 했는데 뭐 캐나다니 그린랜드니 파나마 운하니 뭐 이런 얘기하고 관세 이야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특히 이제 미국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를 이제 순서대로 쭉 이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한 나라씩 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우리가 아마 한 7번째 내지 8번째로 맞을 순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카운터파트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에 지금 카운터파트가 없다. 그리고 아마도 뭐 이게 이 탄핵 그 심의 절차가 빨리 끝난다고 해도 4월쯤 돼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를 것 같은데, 그 이제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뭐 3개월 정도, 예, 그 정도 시간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3개월 동안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3개월이 미국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100일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대통령의 100일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지금 미국을 상대할, 트럼프를 상대할 카운터파트가 없다라는 거는 역으로 우리가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100일 동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상관없이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된다면은 그 100일 동안의 트럼프의 행보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번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굳이 현 상황이 우리한테 꼭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한미 동맹이라든지 아까 이미 그 엘브리지 콜비 차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한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 한미 동맹 문제, 뭐 분담금 10배 내라고 과연 할지, 아니면 또 뭐 미중 경쟁에서 한국이 또 여전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브로맨스가 또 전개될지 기타 등등 거기와 더불어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보면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 외교라는 거는 탈냉전, 그다음에 단극이라는 상황을 전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국으로 자비로운 패권국으로 존재하고 그 패권국이 만들어 놓은 뭐 질서 또는 아키텍처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어떤 대한민국 외교의 큰 전제였는데 지금 이제 탈단극, 뭐 일종의 신냉전 상황으로 가면서 사실 그 기반, 전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외교의 노선이나 생각, 사고방식은 뭐 일종의 각주구검이 될 굉장히 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력권 획정 과정에서 한반도 이슈가 정의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에 또는 미중러 사이에 세력권을 이제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콜비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취하는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근데 점점 주류화돼가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이제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지정학적인 조건 속에서 그 성격이 기본적인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동맹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대칭 동맹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로서 한편에는 연루의 딜레마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제 방기, 어벤던먼트의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연루와 방기의 내용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루의 딜레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연 미중 경제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역시나 대만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가장 큰 숙제로 먼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볼브 될 거냐, 개입을 할 거냐. 그래서 특히 지금 콜비가 제기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의 성격이 북한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대만 문제에 유사시에 출격하기 위한 신속 대응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뀐다면 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뭐 2016년도, 15년도만 해도 사드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무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대만 유사 사태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사드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무기 체계인지 중국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뭐 문의해 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편에 이제 방기의 딜레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970년대 박정희가 맞닥뜨렸던 상황과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먼저 아마 버려지겠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가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만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마치 70년대에 우리가 이제 사이공 함락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식의 어떤 미국의 확장 억제나 동맹에 대한 공약,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미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특히 보수 진영에서 이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역시나 박정희의 고민의 끝에 있었던 핵무장, 자체 핵무장 같은 논의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연루, 방기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이제는 어떤 미중 사이에 또는 미중러 사이에 지정학 게임의 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자유주의적인 비확산 규범의 문제라든지 북한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건 완전히 수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중국 견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를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라는 이 하나의 카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역시나 일종의 역기신조 전략의 일환으로서 북한을 조금이라도 미국 쪽으로 끌어올 방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빅딜이나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의제는 폐기하고 뭐 잠정적인 조치로서 군비 통제 정도 수준의 논의로 이제 의제가 완전히 성격이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하고도 이거는 합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냉전을 기회로 여기고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
마치 이제 군행전 시절에 등거리 외교, 중소사회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활로를 찾았듯이 이제 신냉전식의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좀 시계추 외교 같은 걸 하면서 야 이거 해주면 너 뭐 나한테 뭐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협상을 거는 그런 상황으로 북한 문제의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대응이랄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뭐 일종의 화두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윈터 이즈 커밍인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단극 체제라는 것이 긴 여름, 우리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환경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형태의 지정학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뭐 현실주의적인 세계가 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조화로운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꿈은 이제는 다 접을 수밖에 없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 레서 이블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가령 북핵 문제만 해도 이제는 비핵화라는 최대치, 맥시멈 의제는 물론 우리가 계속 최종 목표로서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군비 통제 협상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상황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입장,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뭐 두 국가의 공존 상황, 어떤 위기 안정성의 통제,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의제가 바뀌어야 되는 순간, 굉장히 물론 이건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옵션인데, 그런 이제 레서 이블, 차악의 선택지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두 분 모시고 이제 막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참으로 상황이 불확실하고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가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도 이미 벌써 작년 말부터 또 상상지도 못했던 그런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격변을 겪고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하는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오늘 이렇게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신년 특집 대담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신년 특집 대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리즈는 또 앞으로도 한반도 주변 사강이라든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도 저희 국제학연구소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